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또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험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레토릭은 아직까지 그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매 판매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온 것을 또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시장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AI 반도체주, 기술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후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와 금리 인하 지연까지 악재가 쌓이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우리 증시는 어제 악재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어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장중에 1.5% 가까이 급락했지만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자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텨준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보조금이 발표됐죠. 64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9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반도체 보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더불어 칩 메이커들의 칩워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ETF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이스 종목들만 골라 담은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중동 확전 양상에 국채 수익률 급등까지 쌓이는 악재 속에서 시장은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나마 0.65% 낙폭이 가장 적었고요. S&P 500은 1.20%, 나스닥은 무려 1.79%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5,100선이 깨졌네요. 주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6% 하락했고 애플도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9.6% 감소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2.48% 하락하면서 인텔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 대부분 빨간불을 좀 켰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1%대씩 하락돼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메타도 2%대 하락을 보였고요. 일라이릴리 등 헬스케어 종목들도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경제지표 바로 소매 판매였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인 0.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 초 잠시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분기 말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소매 판매가 증가한 이유로 휘발유 가격 상승도 꼽히고 있습니다. 연초 미국 휘발유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점이 가격 측면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로 잠깐 시계를 돌려볼까요? 시장에 충격을 줬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었죠. 물가와 비교해보면 소비 추세가 물가 상승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가 높아도 돈을 잘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고 또 돈을 쓰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은 더욱더 멀어지겠구나라고 양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장은 후자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공개된 이후 미 국채 수익률은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6%대까지 급등했고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 보이고 있습니다. 2년물도 4.9%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참고로 첫 금리 인하 시기는 가을쯤 9월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내 2회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 마치 조커 카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중동 확전 이슈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동맹국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서로 한 차례씩 타격한 만큼 물리적 전쟁은 그만하자는 결론이 나온다면 시장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대응 여부와 또 수위에 따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립 부분까지 빠르게 내려온 투자 심리도 아예 공포 수준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참고로 변동성 지수 11% 이상 급등하면서 19.23으로 2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시장에서는 중동전 확 가능성에 따른 유가 급등은 다행히도 없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 때문에 후반 들어서 낙폭이 좁아지긴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선에, WTI가 배럴당 85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쟁 결과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슈에 견딜 수 있는 방산이나 AI 관련해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겨박제에 시달리던 테슬라 결국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전 세계 직원의 10% 최소 14,000명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20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아온 드류 베리글리노 수석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급들도 짐을 싸게 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는데 최근 부진한 성적표와 무관하지 않은 선택이겠죠. 1분기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은 뒷걸음질 쳤고 주가는 올 들어서만 30% 넘게 빠진 데다 마진율도 17%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전기차 수요는 급격히 둔화됐고 비아드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총공세까지 더해져 위기의식이 짙어지자 뼈아픈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면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될 텐데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히든카드가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급등세의 주역을 꼽아보자면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미국이 승인하면서 랠리에 불을 지폈는데 이번엔 더 큰 녀석이 왔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당국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양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앞서 지난 1월 미국 당국의 승인 이후 블랙록을 포함한 11개 ETF는 현재까지 59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이번 홍콩 승인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황으로 표류 중인 중국 자본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승인을 얻은 곳들이 모두 홍콩계가 아니라 중국 본토 자산 운용사도 섞여 있기 때문에 본체는 가상자산의 부정적 스탠스를 유지해온 중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애플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폰이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1분기 전 세계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세계 1위 타이틀도 빼앗겼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총 5,010만 대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고 업계 예상치에도 160만 대나 모자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성장했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큰데요. 굳건할 것만 같았던 1위 자리는 삼성에 넘겨줬습니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 쇼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올해 첫 6주 동안 1년 전과 비교해 24% 줄어든 반면 중국 토종 업체들은 날아올랐는데요. 실제 1분기 전 세계 점유율을 보면 샤오미와 트랜션,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이 삼성과 애플의 뒤를 이어 탑5에 들면서 그야말로 턱밑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기대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매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은 28% 증가한 5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 전체 매출도 16% 증가했습니다. 활발한 자본시장 활동이 매출 호조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 주식과 채권 인수 사업이 반등했고 초대형 M&A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골드만의 채권과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1년 전보다 10% 늘었고 IB 수수료 매출은 30% 넘게 급증했는데요. 강력한 실적의 골드만삭스의 주가 월요일장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중동발 위기가 거세지면서 치솟는 유가와 환율에 고스란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쟁 이슈가 불거질수록 오르는 종목들은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수혜주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최근 오른세를 지속하면서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유회사들이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는 사이 유가가 오를 경우에 판매 마진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양국 간의 충돌이 거세질수록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가 90달러 선에 안착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유가가 사실상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어제 한국석유가 16%대, 흥국석유가 7%대 급등했고요. GS와 S오일이 각각 2.29%, 1.65% 상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어제 비철금속 관련주가 고공행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 세계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의 생산 비중이 5% 정도로 전체 생산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원자재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구리 업계의 경우 제품 가격이 구리 시세에 연동되어 있어 구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도 앞으로 원자재 값이 전쟁과 상관없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리 가격이 2026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27%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슈에 비철금속주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구리 가격 상승에 전선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PJ메탈이 16.89% 올랐고요. 이구산업은 15%대 뛰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조일 알미늄과 남선 알미늄이 각각 8%대,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조선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노조단체가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 제재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도 USTR에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청원을 보낸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의원들까지 조사 개시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마감 기한이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어제도 조선주들이 이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하나오션이 4%대 뛰었고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를 40% 달성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1.68% 올랐습니다. 또 이외에도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가 어제 고환율에 힘입어서 좋은 시세를 분출했죠. 현재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로 올라 1,400원대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증권사에서도 환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고환율 수혜주인 자동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대차에도 개별 이슈가 나왔는데요. 현대차는 내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발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는 시점에서 현대차가 차량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이슈에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아가 4.37% 올랐고 현대차는 1.47% 뛰었습니다. 이어서 KG 모빌리티는 1.19%, 현대모비스는 0.8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약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나온 중동 분쟁과 미중 갈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양시장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렸었죠. 하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말아 올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 장 초에 1.5%가량 급락했다가 0.42% 조정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2670선.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졌다가 말아 올렸고 0.94%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 860선은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환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우리 시장을 보는 외국계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2,3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보였고 기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267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43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보다 매도 규모를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684억 원, 기관이 303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08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어제 대형주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분을 반영하면서 1.79%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장 막판에 0.4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젯밤에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소식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그나마 밸류업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금감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대차가 1.47%, 기아가 4.37%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대체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HLB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6% 가까운 시세를 냈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가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HPSP의 경우에 장 마감 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죠. 오늘장 시세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22% 추가 조정, 그리고 엔캠이 12.45% 급락세 기록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 급락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8원 60전 상승에 1,384원. 중동 위기 속에 환율은 17개월 만에 1,380원 선마저 뚫어냈습니다. 달러의 강세, 이에 따른 원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400원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간 건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기 이렇게 딱 3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의 1차 상단을 1,400원, 그리고 2차 상단을 1,44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환율 급등에 따라 매출액 모멘텀이 양호한 수출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수출주, 반도체와 IT,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방산과 화장품주도 예의주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빛이 났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무 부총리도 밸류업 등의 과제들은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자 밸류업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주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14.7%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은행주의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과 교보증권은 은행주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1분기 실적에 ELS 배상 비용이 부담이겠지만 순이자 마진이 회복되고 비은행 부문의 실적이 회복되는 등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라며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BNK금융도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이자 수익이 양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주원형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는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이번엔 높아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머니쇼와 함께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금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양상이고 주요 기술주들이 또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네요. 네. 뭐 뉴욕장은 네. 시총 10위 내의 종목들 이렇게 떨어진 낙폭에 비하면 지수가 덜 떨어졌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분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 또 펀더멘털로 가네요. 네네. 전쟁 얘기보다도 네. 또 소매 판매 저렇게 좋게 나왔다고 저희 또 찔끔하는 장인이 이 역설적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소매 판매 잘 된다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지갑을 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도 여전히 꽤 높고 견조하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어쨌거나 이 뭐 돈 푸는 것과 금리 낮추는 것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해서 한 뭐 20년 가까이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황을 갖다가 사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설명하는 사람도 좀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그게 말이 돼 싶은 상황이 뭐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네. 오늘 좀 다소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또 네. 또 선반영된 걸 수도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요즘에 보긴 보면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하고 좀 약간 예. 디커플링 양상으로 움직임도 근데 나타나니까. 조금 이렇게 지금은 조정장이다 하는 거는 네. 좀 각오는 하고 네. 가야 이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물이 이제 4.5를 넘어서 4.6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사실 증시에는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올해 좀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되게 흐릿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것도 좀 일부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이제 작년으로 다시 좀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일단 뭐 3개월 약간 지난 시점이긴 하고 이제 4월 이제 중순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를 가장 기대하는 건데 지금 계속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어떤 기대치들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CME 페드워치 그 확률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주 제가 50%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새 6월달 이제 금리 그 인하 확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뭐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 이런 예측에서 이제 내릴지 말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국채 이제 수익률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일부도 지금 중동 이슈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도 일부 좀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뭐 그동안 이렇게 장세를 주도해왔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뭐 빠지고 있는 와중인데 뭐 그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이 대표님 좀 뭐 눈길을 끌만한 아니면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으신가 해서. 네, 일단 미국 쪽 보니까요. 네. 그래도 실적주들은 비교적 지금 그래도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지금 실적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다 보니까 네. 뭐 장중 약간 더 오르긴 했었는데 뭐 종가 기준 한 플러스 2.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일단 월요일부터 해서 약간 안 좋게 출발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드리운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다시 반등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 여전히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시장에서 악재가 항상 나타날 때 자금은 좀 어딘가 쏠리기 마련인데 결국 우량주 실적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찾기 마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도 지금 보면은 지금 기술주 대형주도 많이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 그래도 실적주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인 골드만삭스 이런 쪽은 비교적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뭐 우리 저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렇죠. 또 이게 아무래도 또 2차 전지하고도 연관돼서 우리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160불 한 두 번 지켜내나 싶었는데 어제 종가가 5.59% 급락해서 161.48. 지금 여기서 160불 근방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면은 뭐 삼중 바닥이지만 이러다가 이거 160불이 깨지면은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맨날 우리 저 목요일 날 한수성 나온다고 테슬라는 그쪽에도 믿고 네. 이 대표님한테 테슬라 전망을 안 여쭤봤네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전기차 또는 네. 완성차 업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때는요. 전기차 이제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뷰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지금 뭐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인력을 뭐 줄인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또 생산 지금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 분들이 특히나 인력 중심으로 가다가 대체로 지금 뭐 자동화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트렌드도 있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쪽이 맞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비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그동안에 어떤 전기차를 대표하면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지만 추격자들은 분명히 지금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계속 뺏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어떤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약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테슬라뿐만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요. 뭐 다른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이런 차들이 점유율을 좀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아마 GM 쪽일 건데 GM 쪽에서 뭔가 더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M이 올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점점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뺏어가거나 이제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주요 성장주들 그동안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 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중동 상황이라든지 네. 단기적인 악재, 그 다음에 뭐 전 중동 이슈보다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게 역시나 이제 금리인데요. 이제 금리 인하 그 시기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 좋게 지금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 대형주들 어떤 대세적 어떤 흐름이 지금 저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꺾여서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뭐 안 좋게 들려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좋게 보는 쪽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악재 또는 뭐 1, 2, 3월 랠리 상당히 나왔었는데 일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증시에 있기 마련인데 그게 지금 4월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요인들이 지금 중동 이슈, 뭐 금리 인하 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엔비디아 사실 네. 테슬라 뭐 160불 계속 이렇게 레벨 측면에서 주목해 왔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요 사실 요 830불, 840불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또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밀리면서 이 레벨이 다시 또 위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 뭐 꼭 중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이런 레벨들이 깨지면 한번 이제 또 손절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주목이 됩니다만 지금 반도체가 이런 와중에 어제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또 서로 엇갈렸어요. 네, 지금 또 삼성전자는 무슨 뭐 보조금 이제 확정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보니까 예. 예상한 것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네. 오후 한 4시 이후쯤 나온 것 같아요. 예. 뉴스가. 미국 상무부에서 일단 그 보조금 관련돼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요. 금액을 보니까 대략 64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저 범주 내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조금이 일단 확정이 되면서 일단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아직 삼성전자의 지금 투자 지금 이야기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추가 투자 발표를 하면서 저 보조금 이제 관련돼서 같이 이제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그냥 미국에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겁니까? 삼성전자하고 TSMC에다가? 일단은 뭐 미국 현재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일단은 차원에서? 뭔가 경제 어떤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이제 지원해 줄 테니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실제로 보조금 말고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준다라고 합니다. 세제.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았을 때는 네. 뭔가 또 들어오는 이익이 좀 있겠죠. 실질적인 실익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저거 뭐 주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미국 쪽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미국 쪽에 짓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 될 겁니다. 물론 메모리 쪽도 지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좀 더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생산 라인이 지금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장비군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이 또 사용이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이제 고객사, 전방의 업체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볼 때는 일단 저 이슈가 또 어떻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할지 이렇게 한번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다 알던 내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익히 뭐 예정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예,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언제 나오느냐 그거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보조금이 좀 발표가 좀 더 빨리 나왔습니다. 예. 네네. 어제 국내 증시 그래도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폭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뭐 눈에 띄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슈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개장 전, 네. 그다음에 이제 개장 중 일단 그 중동 이슈가 악재였다가 다시 좀 뭔가 전쟁이 좀 확전되는 게 아니고 약간 만류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또 다시 또 뭐 보복한다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그 상태에서 일단 국내 증시가 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 어느 쪽 섹터가 좀 강연을 봤더니 여전히 그다음에 올해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일단 강했다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주가 어제 일단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를 강했는데 자동차주 그 부품주 마찬가지인데 강했는데요. 이쪽은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긴 해도요. 안전자산 선호가 생기면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예. 보통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자금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실적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주들이 일단은 좀 어제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의 그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총선 이후에 좀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 어제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자동차주에는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자동차가 강했고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섹터가 올라왔냐 보기도 했는데 수급적으로 어제 외국인이 사전날 봤는데 외국인은 일단 어제 순매도했습니다. 예. 반면에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증시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매수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연기금이 무언가 증시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하방을 받쳐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떨어진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줍줍 형태, 쌀 때 좀 사들이자, 비중을 좀 늘려놓지 않은 이런 형태의 어제 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강하진 않았지만 여튼 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 주체를 봤을 때는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제 시장을 좀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 어떤 섹터나 종목군보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짚어본 바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그 보조금 지원 규모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주가의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흐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이 중동 이슈가 좀 계속 불확실성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어떤 예측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네네.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SK하이닉스 대비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못 오른 측면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종목이 더 싼 거냐 비싼 거냐 한번 찾아볼 필요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설령 약간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에 대체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정도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4월 말 정도에 보통 IR 이제 자리를 갖거든요. 거기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숫자 브렉다운 해가지고 발표하고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즈음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튼 잠정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서서히 일부 지금 약간 밀려있는 상태인데 다시 저는 반등이 이번 달 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반등이 나온다는 어떤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국 디램, 그러니까 반도체 쪽 업황 자체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더 좋다는 어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일단은 다른 또 대외 변수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업황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세적인 어떤 업황 반등 흐름,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반등 흐름에 어떤 변화를 뭐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삼전은 일단은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밀려 있는데 다시 네. 9만 원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방산주 한번 짚어주시죠. 방산주. 이게 그동안에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역시 이것도 선반영으로 봐야 될까요? 막상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 때렸다고 하니까 어제는 힘을 못 쓰죠. 어제는 힘을 네. 못 쓰는 이런 모습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방산주들이 올해 좀 비교적 주가가 이렇게 쭉 잘 올라왔죠. 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각 종목들 최근에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지만 살짝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은 가격적 부담은 있는 시점입니다. 좀 비싸졌구나. 그래서 네. 사실 신규를 좀 매수한다 하기에 사실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를 지금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다. 수익권에 지금 여유롭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를 투자하실 때는 신규 매수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만 일단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단 풍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풍산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잠깐 지금 밀려 있긴 해도 지금 목표 주가 최고치가 66,000원 같은데 이미 66,000원 한번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산도 제가 직접 탐방도 갔다 왔고 사업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풍산은 사실은 PER 역사적으로 봤을 때 3배 정도에서 사가지고 6배 정도 이 범주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PER 추정 PER인데 9배 정도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풍산은 약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 최근에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 게 영향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좀 더 주가가 오버슈팅 되어 있는 거지 적정 어떤 흐름 속에서는 이미 약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담도 있고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풍산을 좀 저점에 사두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간다 이런 걸 생각하시보다는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은 약간 지금 가격적으로는 부담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현대로템도 늘 주가를 지켜보지만 2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24,000원, 25,000원 여기 잘 안 깨지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라면 차라리 여기에 그냥 사두시 상태에서 서서히 오른다 그러면 그 오름세를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 상방에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한 5만 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4만 원 안 되니까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끌고 가는 거고요. 설령 지금 이제 신금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실현 폭이 이제 좀 낮아지겠죠. 대략 지금부터는 한 20% 정도 수익만 내가 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거라면.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신규 매수는 약간 부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뭐 수주 모멘텀 다 있는데 인적 분할 이슈도 최근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에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증권가 목표 주가 보니까 한 29만 4천 원입니다. 최고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금 여전히 부담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살짝 부담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한 3년 한 1, 2, 3년 남짓 만에 10배 나왔으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그룹 측면에서는 진짜 한번 대박 한번 쳤네요. 아니 근데 저기 아까 풍산을 갖다가 우리 이재부 대표께서 PER 기준으로 한 3배에서 네. 6배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근데 이게 지금 9 정도까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게 참 그래요. 주식이란 게 매번 어렵고 매번 갸웃갸웃하게 되는 게 이 업종과 이 회사는 뭐가 잘못됐길래 9배만 왔다고 비싸 보인다고. 어떤 거는 PER이 200배인데도 아직도 싸다 그러고 있고. 참. 그 기준이 뭘까? 제 인이에서 막 들립니다. 우리 PD님이 궁금하세요. 그 기준이 뭘까? 어떤 놈은 9배만 돼도 비싸다 그러고 어떤 거는 200배인데도 아직도 싸다 그러고.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차피 주식을- 밸류에이션으로 고민하시는 네네네. 분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저한테 이 업종은 PER 기준은 어디가 적정 주가냐, 이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거냐. 아 예. 결국 저도 시간 지나서 느끼는 건데요. 네. 경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 과거에 삼성전자는 PER 5배에서 거래가 돼가지고 이 삼성전자는 도대체 성장주야 가치주야 이런 얘기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 가 있지만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장비주하고 소재주가 약간 밸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는 한 번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지만 수주가 안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손가락 빤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소재는 이 시장이 꾸준히? 커지면 커질수록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얘는 밸류를 더 줘야 된다. 어허. 그래서 장비주들은 맥시멈 줄 때 전방 업체들의 어떤 투자를 앞둔 상태에서 수주가 나올 때 고배를 주고 그 당시에 적정 PER 15배 이렇게 준다. 많이 주면 20배. 근데 최근에 장비주 중에서 독점적 지위 갖고 있는 기업들은 PER 30배, 40배도 받아요. 그러니까 얘만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더 받는 거죠. 업종 대비하면. 네. 소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평균 PER 20배 주면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기업들 사실 있긴 있습니다. 동지쌤키 이런 기업들은 PER 30배, 40배 늘 거래돼요.
왠지 모르지만. 근데 독점적 지위를 약간 차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PER 요새 진짜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맞냐 틀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맞는 업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뭐 몇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쭉 봤더니 한 3배가 늘 저점이었고 6배가 그냥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제가 봤습니다. 이익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근데 재작년 그 전년도에도 이익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그렇게 늘진 않아요. 근데 주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현대로템도 같은 논리예요.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종목은 한 24,000원 근방에서 그냥 사놓고 한 4만 원 정도 오면 팔고 4만 4천 원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왔다 갔다 그 안에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재료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주 언급하고 추천하는 종목인데 무슨 뭐 벼룩이 이렇게 덮어놓은 뚜껑 위로 못 가듯이 그 4만 한 3, 4천 원 근방만 가면 맥을 못 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들이 늘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걸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순간이 그 넘어가는 순간에는 분명히 무언가 새로운 알파가 붙은 건데 뭐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수익을 냈다는 관점에서는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그렇게 될 만한 종목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확률적으로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더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좀 싼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예.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저만 해도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택할 뿐입니다, 사실. 최근에 또 이게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정유주라든지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흥구석유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새로 썼단 말이죠. 네, 이게 테마로만 보기엔 좀 애매한 게 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지금 유가 뭐 더 간다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주유소 기본적으로 아닙니까? 네, 주유소까지는 아니고요. 도소매라고 도소매?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 보고서 찾아봤는데 석유 제품을 매입해서 유통합니다. 말 그대로 도소매인 거고요. 정확하게 GX 칼텍스로부터 사가지고 판매한대요. 네. 경북 지역에. 네. 그런데 사업 보고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요 제품 등의 가격은 원유 가격 및 환율 변동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판매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원가를 판가 전가를 시키는데 네, 그럼 그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사실은 매출은 늘죠. 그러니까 매출. 근데 이익이 남진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이익 폭이 똑같죠. 이익폭 똑같죠. 그러니까 남는 게 성장은 없어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잠깐 이익이 그 당시 좀 올랐습니다. 22년도에도 이제 유가나 이런 것도 올라가지고 이익이 좀 늘긴 했는데 엄청 늘진 않았다는 거죠. 뭐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이 스몰캡 쪽에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다 하면은 에너지 쪽이다 그러면은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단기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긴 있죠. SOL 같은 기업들은 네. 실제로 정제 마진에 따라서 이익이 늘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 정제 마진도 일부 지금 약간 늘었다가 일부 다시 추세 꺾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SOL도 주가가 일부 좀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어도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좀 쌀 때 샀다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고평가 이익을 반영한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들은 유가를 미리 쌀 때 사놨으면 60불 때 사놨다. 지금 한 90불 간다 그러면은 한 30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재고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때로는 비싸게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결국 똑같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그래서 지금 SOL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시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시점이에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맞지만 흥구석유 같이 약간 스몰캡 기업들은 이익이 그렇게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간 만큼의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브렌트유가 130불 넘게 올라갔었는데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가 130불 그렇죠. 전망이 막 나오고 하지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환율이 도와주기도 하고 금방 또 유가가 안정돼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꾸역꾸역 유가 오르고 환율도 계속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이거 또 조만간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휘발유 2,000원짜리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식 몇 푼 벌려고 하다가 전부 차 그냥 집에다 두고 전철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보고서를 뒤져보진 않았는데 네. 작년에도 우리 유가가 한 90불 가가지고 막 100불 조만간 넘어갈 거라 간다 나왔는데 그랬었죠. 네. 그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생산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다시 유가가 다시 이제 떨어진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공급 이슈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공급이 약간 막힐 것 같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을 늘리는 쪽이 생깁니다. 또 셰일오일 쪽에서 또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 해 동안 보면은 미국 쪽 이런 쪽에서 분명히 늘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그 진짜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가의 어떤 리스크 이게 예년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뭐 공급 쪽이 많이 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이번 달 말 봐서 또 가격하고 현황을 좀 보려고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1% 가까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호가로 봤을 때는 2,645포인트입니다. 25포인트가량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844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죠.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감 또 지금 채권 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법에 의해서 한 9조 원 가량 8조 9천억 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글쎄요 주가에는 일단 상승 모멘텀으로는 좀 인식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1,800원. SK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3천 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8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9,500원이고 기아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3,800원. 셀트리온 0.9% 하락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8만 6,500원. 네이버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1,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2만 3천 원이고 HLB가 0.7%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알테오젠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만 7,500원. 엔캠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호가에서 일부 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2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호가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만 5,950원.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레인보로보틱스 1%대 하락 예상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3.8%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래 하단에 나오다시피 HPSP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뭐 세주인 찾는다라는 결국에 인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갑니다. 일단 개장까지 3분가량 남았는데 글쎄 오늘 장도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원래 4월달 장이 안 좋았나요? 과거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작년 4월은 어땠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뭐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뭐 새로 이제 올해 농사 한번 지어보자 하면서 다들 기관도 개인도 움직이다 보면 그게 연초 랠리고 그게 또 조정받는 게 4월이나 5월이고 늘 정민이도 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세린메이 안 하셨어요? 5월달에 방송하다 보면. 근데 세린메이가 맞았던 적은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세린메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는데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제 기억은 뭐 시황쟁이들 예. 그리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 레파토리 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5월 가면서 조금 장이 흔들리면 세린메이냐 이런 소리 하고 뭐 서머렐 좀 더워진다 싶으면 서머렐리고 조금 찬바람 불면 산타가 좀 언제 올까요 이러고 있고. 네, 저희만이라도 좀 차별화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의견 있는 경제 채널인데. 그래서 저희는 세린메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의견이 자꾸 지표가 될까 싶어서 반대 지표가 조심스럽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아니, 아우, 예. 네. 그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4월 증시가 지금 사실 여건 자체는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미국은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수출 지표 말고는 내수 경기가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뭐 지금 국채 수익률은 지금 고공행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지금 달러 강세고 뭐 하나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믿을 거 네. 일단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밖에. 반도체라도 차라리 조금 계속 예. 수요가 좀 견조해가지고 가격도 좀 오르고 이제 지금은 가격이 오르는 상태이거든요. 양도 좀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소위 말하는 이제 P하고 Q를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올라가면서 대체로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일단 뭐 대형주들 대체로 또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뭐 대외 변수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좀만 사건이 터져도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환율이 오르는 모습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뭐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전략을 지금처럼 짠다 그러면은 뭐 신규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었으면 아직은 좀 기다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상 계속 하루하루 뉴스가 바뀌니까 그거 체크 잘 하시고 약간 잦아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즈음 해가지고 좀 증시도 봤더니 약간 떨어져 있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되려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뭐 수익 실현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뭐 요즘 해가지고 사실은 매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약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네. 현금 확보해놨다가 진짜 뭐 악재처럼 증시가 좀 빠졌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때 자금을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다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점 있는 종목을 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짜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네. 지수는 보면은 일단 개장하고 볼게요. 아니, 오늘 개장 전에 국내 증시로 10초만, 확인해 개장 전에 보겠습니다. 10초만. 개장합니다. 아. 네, 4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뭐 지금 나스닥, S&P 500도 이거래일 연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런 소비가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올해 연준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주요 매그니피센트 7 성장주들, 기술주들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26포인트 넘게 빠집니다. 1% 하락이네요. 2643포인트. 코스닥도 0.8% 떨어집니다.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 약세 8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00원을 넘어서면서 9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85,000원 터치하자마자 오히려 주가가 또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184,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합니다. 36만 9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떨어집니다. 78만 6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6만 7,100원이고요. 현대차가 1.4% 하락합니다. 23만 8천원. 기아가 0.9% 떨어집니다. 11만 3,500원이고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가 1%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낙폭을 조금 줄여내네요. 0.5% 하락, 38만 8천원. 네이버가 0.8% 떨어집니다. 18만 1,200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22만 3,500원이고 HLB도 1% 떨어집니다. 9만 7,500원. 알테오젠 2.4% 하락이네요. 16만 7,500원. 엔캠은 오늘 3% 반등 보여줍니다. 32만 6천 원이고요. HPSP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줍니다.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또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인식이 됩니다. 4만 6,200원.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27만 6천 원. 셀트리온작이 1.8% 하락합니다. 9만 2,4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하락합니다. 17만 1,400원. 이오테크닉스가 0.7% 내림세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오늘 한국석유 지금 12% 급등합니다. 2만 1,050원. 자, 그런데 지금 석유 관련주들도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GSE,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한국석유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S올은 또 1.8% 하락합니다. 철저하게 좀 테마주 또 순환매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산주들도 오늘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뭐 스페코, 빅텍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8% 강세 21만 6천 원이고요. 방산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 밖에 오늘 해운주 내에서는 지금 흥하해운이 강세입니다. 4% 강세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1% 상승입니다. 다만 해운주 내에서도 뭐 지금 대한해운, 흥하해운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또 뭐 페노션, HMM, KSS해운은 지금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또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히 이렇다 할 주도주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 또 전선 관련주 내에서는 대원전선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13%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테마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6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26억 원, 77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7억 원, 지금 개인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17억 원 순매수, 외국인도 5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달러원 환율 5원 90전 상승한 1,389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이게 뭐 달러 옌도 154를 돌파한 상황이고 달러엔이 지금 154를 올랐었습니다. 예. 사카키바라가 얘기했던 155엔 가면은 BOJ가 움직일 것 같다. 뭐 부두 개입 얘기 나왔는데 아무 약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9시 5분발 일본 재무상 환율 움직임에 필요한 조치 취할 준비돼 있어 하는데 거의 뭐 그래도 달러엔 환율 반응 안 하거든요.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돈으로 말하세요 이러네요 지금 시장에. 실제 한번 개입해 보세요 이거. 예, 그렇죠. 달러 강세가 진짜 강하게 가네요. 니케이가 이제 엔 약세라고 니케이가 같이 가고 그러지 않네요. 니케이도 지금 개장초 많이 밀립니다. 생각보다는 2,640하고 840포인트 코스닥 각각 2,640과 840이 뭐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레벨이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찍고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양상인데 이 와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펴주신 대로 어느 업종 같은 또 업종 내에서도 가고 못 가고가 또 갈리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좀 이제 주식 비중을 꽉꽉 채우신 분들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건지, 버티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뭐 손절이라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티면 좀 될 것 같아요. 버티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되지는 않지만 크게 뭐 오랜 기간
우리나라 증시에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려 저는 지금 더 걱정되는 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 예. 예, 이게 약간 지금 지연되고 좀 늦어지고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뭐 되는 기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금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약간 떨어지는 구간에서 쉽사리 매수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금을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수익권에 있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좀 연도했던 종목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항상 베스트 어떤 시나리오 그리지만 차선책도 늘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짤 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원화해가지고 좀 짜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을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도 보통 습관적으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현금 한 10%에서 30%까지는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뭐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현금 들고 있다가 내가 예상치 않게 나오는 뭐 증시 악재 이럴 때 평소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가격이 떨어진 종목 그런 종목들을 이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써야 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늘 좀 보유하는 전략도 늘 항상 좀 갖추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이거 전력 쪽 관련해서는 전선? 이거 전선 관련해서는 이거 계속 이거 뭐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대원전선, 가운전선, 뭐 LS 맞습니다. 이게 사실 AI 계속해서 이게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요. AI 쪽이면은. 네, 결국 이제 전력 수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 구리 가격 이슈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려 가지고 3월 달에도 증시가 강했고 지금 4월 중순인데 여전히 지금 섹터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테마 섹터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이미 테마죠. 네네. 일단 뭐 실적도 분명히 저 기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적도 나온다. 제가 이제 네. 왜 테마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냐면은 나름 그 주가가 올라올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네네. 이제 안 갔던 기업들 중에서 스몰캡 종목들 중에 올라오는데 막 급등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상 자체가 증시도 지금 잘 보시면 뭔가 전반적으로 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뭔가 강한 섹터가 어디야? 근데 이쪽이야 그러면 자금이 더 쏠리는 거죠. 여기서 뭔가 오늘 하루 승부를 보려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전력이라든지 전력 설비 이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초호황인 건 맞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좋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고 근데 주가가 먼저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괴리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따져가시면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진전기가 많이 힘이 붙이는 모습이네요. 주가가 보니까. 곧 뭐 그런 상황이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SFA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이고 SFA. 충남 천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예. 네네. 패키징 또는 테스트 이제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일단은 메모리 쪽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의 군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는 그래서 동사가 표현하기로는 토탈 솔루션 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국내 오사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사는 좀 많긴 한데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 거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팬리스 업체들이죠. 분석 업체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올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의 일공장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모바일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그 마이크론 이제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마이크론 향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필리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주로 DDR4, DDR5 물량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그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DDR4보다는 DDR5 물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23년도 4분기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물량을 일부 좀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DDR5 물량 중에서 삼성전자 물량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비중이 24년도에 35%,
25년도에 5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DDR4와 DDR5의 그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그 세대 변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내재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 했었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일부 외주 업체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패키징 업체인 SFA 반도체가 일부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실적 측면에서는 작년에 마이너스 167억의 영업 손실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였습니다. 이쪽은 대체로 물량이 줄어들면 다 실제 꺾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분명한 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매출액은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0억대 중반 이상인데 대략 시장에서는 한 270억에서 28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놓고 볼 때는 작년에 영업 손실에서 올해 연간으로 흑자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기는 약간 BEP 수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지키는 수준인 거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실적 기대와 함께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업력이 좀 되네요. 네,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예. 와, 오늘 같은 장에서 2% 상승이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가 그나마 좀 버티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조정받고 있고 못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올라간다 이렇게 사실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면은 네네. 많이 올라간 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오늘같이 좀 빠지는 구간에서는 사익 실현을 여유롭게 하는 거고 매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사기 네네. 마련이다 보니까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일부 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전에 다녀오신 기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뭐 AS 해주실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단 아이텍이라는 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텍, 이 네. 기업은 제가 1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기업이고 동사가 지난주에 205억 정도 자금을 조달할 거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게 시설 투자 자금인데 여기에 150억을 쓰고요. 여기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 구축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사가 그 어드반 테스트라고 하는 기업의 장비를 도입을 일부 했고요. 올해도 추가 도입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맥락 속에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앞서 제가 SFA 반도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쪽도 반도체 후공정이 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쪽은 물량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실적이 다 꼬꾸라지는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은 돌아섭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 작년에 4분기부터 일단 실적이 돌아섰고요. 그런 기저 속에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더 들여가지고 일단 호황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하겠다. 아마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 도입을 해가지고 AI용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 테스트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뷰티 미용 쪽 보면은 참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 뭐 일부 종목이 좀 올라가긴 하네요.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지, LG생활건강. 이게 사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수출 데이터 잘 보시면은 비교적 화장품 쪽은 숫자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화장품 업종은 우선순위를 두실 때 보통 ODM 업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ODM, OEM, 그러니까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런 업체들 보시는 거고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스몰캡 가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에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367억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지금 영업이익 390억 1분기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예상치 부합이고 클리오는 일단 브랜드 업체인데 영업이익 80억 1분기 기대가 되고 있고 예상치 역시 상회 예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은 상회 또는 부합이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여전히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들 그러니까 네네.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제조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네. 많아요. 이 업체들이 지금 코스맥스, 한국콜라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오는 게 트렌드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싼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저가 제품을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좀 약간 어렵다든지 뭐 고금리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 소득이 약간 일부 줄어들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약간 위축된 상태에서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사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인디 브랜드를 지금 많이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디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들 지금 실적이 좋은 거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일본, 동남아 이런 쪽, 그러니까 비중국 쪽 매출이 많아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오는데 이익률도 상당히 사실 좋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화장품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약간 좋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종목군을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중에 대형주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회복은 조금씩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좀 구분 지으셔서 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또 이제 들어서는 또 TV나 이런 쪽에서 경제 채널에서 또 로봇 소리 쑥 들어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안 움직이면 여기 좌우지간 미인대에 맞아요. 다들 와 이쁘다 이쁘다 해야 같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는 건데 슬슬 잊혀지는 것 같은데 이 대표님 그러면은 그냥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어디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네,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네. 사실은 여러분들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광고 쪽을 제가 요새 유심히 보고 광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광고라든지 예. SNS 광고 이런 것들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국내 대표적으로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만 예. 네이버도 지금 1분기 실적 얘기 나오겠지만 뭐 광고 쪽 지금 보면은 상당히 비교적 좋고요. 스몰캡으로 갔을 때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이런 기업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봤는데 다들 실적이 보시면 회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대체로 올해 숫자만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마케팅은 작년에도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550억 거뒀고 올해 600억대 지금 영업이익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 대비 잘 버네요. 순이익이 좋네요. 네네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5억으로 영업이익이 약간 줄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올해 300억대로 회복이에요. 이 업체도 보통 한 300억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꼬꾸라진 거죠. 인크로스 작년에 126억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올해 160억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업종 잘 보시면 작년에 대체로 광고주들이 경기가 안 좋고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광고를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이익이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뭔가 좀 경기도 약간 회복되는 것 같고 금리 내릴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요. 일부 지금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 OTT 같은 쪽에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OTT 지금 광고 그 관련된 그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저 중간 광고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광고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도 일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업종이 예상보다 1분기 지금 실적이 비교적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 최근에 올라오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1분기 실적 기대 섹터로 지금 광고 쪽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들 관심 있게 보는지 외국인 관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동 이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 오늘도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51% 하락하면서 2630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850선도 반납한 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1.12% 약세입니다. 현재 842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5억 원, 기관이 1,090억 원의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94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38억 원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역시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833억 원, 점차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개인만 94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오늘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울고 있을까요? 등락률 상위권 업종을 보면 우선 올라가는 업종은 교육 서비스,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합니다. 반면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장비와 기기,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 생명보험 업종도 약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이끄는 테마 종목별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전선주입니다. 오늘도 전선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현재는 조금 반전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업황 호조와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함에 따라서 현재 몇몇 종목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이 VI가 발동이 됐고 또 전 거래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점차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0.56% 강세 흐름 2,71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BI 메탈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6.34% 강세 기록 중입니다. 2,265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온전선이나 LS, 대한전선은 오늘은 좀 빠져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6% 가까운 낙폭 기록 중입니다. LS 역시 2.16% 약세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5.08% 하락하면서 현재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오랜만에 자율주행차 관련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60km 구간을 운행하기로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닉스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라닉스 5,130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도 20%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3,185원이고요. 라이콤은 12.28% 급등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2,085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7.29% 강세 흐름 지속됩니다. 현재 거래가 13,540원. 여기에 더해서 모트렉스까지도 9% 가까운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삼성전자 일중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점점 낙폭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소식에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반도체 보조금 소식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거래일 연속 급락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19% 낙폭을 점차 확대해가면서 8만 원 선 위태로 온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디바이스 AI 종목은 일부 종목들 잘 가는 흐름 기록 중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종목 중에서는 일단 HPSP, M&A,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크레센도가 소유한 HPSP 지분 약 39.59%로 5조 원대 몸값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3.9% 강세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HPSP 거래가 45,300원입니다. 네페스도 3.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8,840원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페스 아크까지도 4.39%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32,150원입니다.
반면에 AD 테크놀로지는 2.75% 약세입니다. 42,450원에 전개되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0.7% 소폭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련주입니다. 어제는 장 초반부터 도시가스 관련주 굉장히 강했는데 개장 대비해선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GSE와 대성에너지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GSE가 1.47% 상승하면서 3,795원, 대성에너지가 1.03% 올라갑니다. 9,810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도시가스와 대성홀딩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있을지 그리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에셋 김현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이 또 빠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부터 들려왔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 우려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투심이 위축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연초에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이제 어제 홍콩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중동 우려에 따른 이런 낙폭 과대 인식 속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베이스나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등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가 이어져 왔던 만큼 이런 중동 우려에 다시 한번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홍콩 가상자산 ETF 승인 소식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연초부터 이어져 왔던 중장기적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ETF 출시에 따른 이런 훈풍 기대감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가상자산 수혜주 대표적인 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련주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관련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주요국들의 잇따른 가상자산 ETF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대감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 대금의 증가는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두나무의 가치 상승 기대감이 지난해 4분기부터 관련주들로 유입되는 양상은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두나무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약 6% 정도의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중장기적 우상 추세가 지속되었던 만큼 이번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이후에 이런 가상자산 시장의 접근성과 또 대체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과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관련주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접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난 10월 중동발 리스크가 처음 발생한 뒤에도 이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좀 대체 투자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또한 강세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 불거지는 중동발 악재에도 홍콩 가상자산 ETF 승인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이런 중장기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대체 투자 시장으로 인정되어가는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단기 추세적 관점에서는 우리기술투자 주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난 3월 12,380원 선까지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현재까지 좀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대략 61선 기준인 8,000원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좀 눌림목 반등 흐름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재반등의 가능성은 높은 시점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제 가상자산 시세 급변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혼재한 시장 상황에서 이런 반감기 일정과 또 내달 예정되어 있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과도 앞두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승인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높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런 삼중고 현상과 함께 또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진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환율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 역시도 이런 이슈에 민감한 장세가 전개되면서 좀 금리 우려가 부각이 되면은 또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또 저PBR 등 이런 가치주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흐름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가치주들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는 이런 수급 줄다리기 장세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별 차별화와 함께 이런 중동발 악재로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는 시기인 만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증시 변동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앞으로 개별 기업들의 이익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시장을 살펴가시는 게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어제 달러 환율 1,380원대를 돌파했고 오늘 또 1,39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긴급회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이영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환율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달러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390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1,400원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대내외 여건이 재작년보다는 개선되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중동 지역 확전 우려로 20원 이상 급등하며 향후 1,400원까지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었던 2022년 10월에 비해 대내외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2년 10월경에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5% 가까이 감소했으며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와 증시가 부진해 코스피는 2,23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스피는 2022년 10월 대비 400에서 500포인트 상승한 2,600에서 2,700포인트 수준이며 지난달 3월 수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했고 연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중동 사태 확대 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암시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1,400원을 넘기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화가 그동안에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연준이 금리 올리면서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에 다른 통화들하고 그럭저럭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왔고요. 그 얘기는 재정 환율에서 큰 변동 없이 그러니 남들 약해지는 만큼 같이 약해져 왔는데 지금 4월 들어서 갑자기 지금 우리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결국 1,390원도 넘었으니까 이달 들었으면 절하율이 3%가 넘는데 남들 지금 뭐 1% 내외인데 우리만 이러고 있습니다. 유독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 위원님 어떻게 그 배경을 뭐로 보십니까? 예, 원달러 경우에는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위안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절하, 또한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NDF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요소가 강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월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4월 1일 대비 2.6% 상승하면서 1.5% 상승한 엔화에 비해 상승폭이 컸고 주요 신흥국 인도의 경우에는 보합권, 즉 월초 대비 변화폭은 미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환율 상승폭이 큰 이유는 먼저 엔화, 위안화, 원화 동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세 국가 모두 경제 구조가 유사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 국가 간 통화 동조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구조를 유지해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화 역시 두 통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시장에서 발생하는 강한 투기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NDF 시장에서는 계약할 때 미리 환율을 약정한 뒤 향후 시세가 변하면 그 환율에 의한 차액만 주고받는 외환시장입니다. 즉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통화 투기 세력들이 시장에 손쉽게 참여해 환율을 올려놓기가 쉽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자 NDF에서의 투기적인 수요 역시 원달러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옌 약세도 원화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외환당국 구두 개입성 발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엔화 방어에는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 이런 흐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 현 수준의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엔달러 환율이 어제 기준 153.8엔까지 급등하면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엔화 약세에 대해 만전에 대응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두 개입을 시사하였지만 여전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엔화 약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 외에도 적극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미 연준 역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일본과 미국 간 금리의 격차가 아직까지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위안화 환율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중국스러운 환율이죠. 뭐 남들 막 출렁거릴 때 또 붙들어두는 게 중국이긴 합니다만 위안화는 4월 들어서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자, 오늘 중국 1분기 GDP하고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여러 지표가 나오는데 향후 위안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 위안화 약세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3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오늘 발표되죠.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안화는 보합권, 즉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발표된 산업 및 소비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인 만큼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역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3월 산업 생산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춘절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월 대비 0.1%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1분기 양호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오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한 지속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뭐 4월 중순인데 네. 지금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뭐 미국의 물가지표 확인했죠. 선거 총선이 있었죠. 금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토일 지나면서 중동발 뉴스까지 살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시장 상황 그리고 ETF도 뭔가 좀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네. 미국에서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주식 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1주간 국내 ETF 시장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성과 상위에 주식들은 사실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 자산 ETF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이제 탄소 배출권 ETF가 지난 한 주간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가격 네. 하락에 따른 반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리 상승률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구리 ETF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주식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지난 한 주간 조금 좋은 흐름 보이면서 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기간을 길게 보시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ETF 수익률 상위 한번 보시면은요. 국내 반도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오테크닉스가 포함된 후공정 ETF가 23% 한 달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최근에 AI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이런 기대감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원자력 ETF라든지 이런 쪽의 상승률을 조금 북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상승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금 채굴기업 ETF도 지난 한 달간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원유 가격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도 많은 상승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네.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도 ETF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산업 구조부터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의 그림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사실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체인보다는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IDM 기업이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반해서 AI 반도체를 포함하는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각자만의 강점을 가지고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서 이 시장에 발전해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칩 설계하는 칩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AMD와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기업들은 칩을 설계하고 그리고 좀 범용적인 그런 어떤 그 칩 설계에 있어서는 반도체 IP 기업들의 설계를 사와서 설계를 완성을 합니다. 이런 반도체 IP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ARM 같은 기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파운드리 기업에는 이제 TSMC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파운드리에서 이런 설계들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돕는 설계 외주 업체들이 디자인 하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에서 아무래도 TSMC가 파운드리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의 알칩이라든지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온칩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칩 설계의 핵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 전체를 리드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밸류체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올해 한 7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이보다 20배 성장하는 1,400억 달러로 지금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성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혜를 볼지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좀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나오는 텀이 딱 일정한데 어쩌면 공교롭게도 딱 나오시니까 주간 수익률은 탄소 배출권 쏠, 네. 월간도 반도체 후공정 쏠. 네. 참 공교로워요. 참 공교롭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항상 그랬던 건 네, 아닌데. 네, 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오늘 또 새로운 반도체 ETF 출시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네. 새로운 ETF가 상장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칩메이커 기업들의 집중 투자하는 미국 반도체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네. 미국에는 5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AI 반도체를 포함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칩메이커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메모리 소자별 미국의 점유율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 GPU 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99.1%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95.4% 미국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 AP 시장에서도 65.4% 미국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HBM이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론하고 학습하는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에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장한 솔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안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그리고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이렇게 네. 칩을 설계를 갖고 있는 오너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장된 이 칩메이커 ETF 네. 구성 종목 지금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는데 좀 비중까지도 알려주세요. 네. 총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1일 기준입니다. 27.59%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다양하게 글로벌 혹은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엔비디아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MD 비중도 가장 높은 ETF입니다. 18%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모바일 AP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퀄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텔도 한 13%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독주가 굉장히 남다른데요. 최근에 뭐 여러 삼성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생태계를 조금 대응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시장의 성장을 뜻하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하는 다양한 칩메이커 기업들이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위너 하나를 고르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 시장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ETF 구성 종목 좀 비중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낙폭이 좀 확대가 된 상황이네요. 2630선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결국 안 도와주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렇게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네요. 바닥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